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입니다. 저자는 셀레스트 헤들리, 출판 스몰 빅 라이프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셀레스트 헤들리는 CNN, BBC, MSNBC 등 여러 유명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 베테랑 방송인이다. 그녀가 테드에서 진행한 강연은 전 세계적으로 1300만 조회수를 기록함으로써 대화법 분야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녀는 방송국 스튜디오를 항상 대화 실험의 장으로 여기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눠야 사람들과의 소통이 보다 훌륭하게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왔다. 그녀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단순히 말솜씨나 말재주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화술이 아니다. 대신 저자는 상대가 누구이든 어떤 대화 상황이든 반드시 지켜야 할 대화의 원칙들을 제시한다. 그런 대화의 원칙들을 지킨다면 말재주가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진실되고 훌륭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며 유쾌하고 기분 좋은 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글쓴이가 당신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들. 말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이다. 말이란 언제나 상대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다. 설득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감성적인 설득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논리가 아니라 감성이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올바른 사람보다 정서적으로 친절한 사람에게 훨씬 더 잘 설득당한다. 말싸움에 밀리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말싸움에 승자는 없다. 모두가 패자일 뿐이다. 말싸움의 승자는 말없이 그 자리를 뜨는 사람이다. 대화 자체가 두려운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대화법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법이다. 그 두려움은 상대가 아닌 당신이 만든 것이다. 상대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 스스로를 믿어라. 말센스가 뛰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센스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면서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은 없다. 말센스란 무엇보다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이다. 경청하고 질문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끌어내라. 잡초밭에 들어가 배회하지 않는다. 대화에서 잡초밭이란 불필요한 내용을 시시콜콜 떠들어대는 것이다. 잡초밭에 빠지게 되면 대화는 중심을 잃고 부질없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게 된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라. 상대는 그 순간 잡초밭을 태워버리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대화가 길을 잃고 주제에서 한참 벗어났을 때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이렇게 말할 때이다. 우리는 2006년도에 이탈리아를 여행했어. 아니 2007년도였던가? 잠깐 내가 보스턴에 직장을 얻은 뒤 떠난 여행이니까 분명 2005년도였을 거야.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샤론이라면 정확한 연도를 기억할 거야. 샤론에게 물어볼까?
아니야, 지금 사로는 바쁠 거야. 이렇게 한참을 떠들다가 하던 이야기로 되돌아올 때쯤 당신은 아마도 흐릿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정신과 의사인 마크 고울스톤은 대화 상황에서 40초 이상 말을 늘어놓을 경우 대화가 일방적인 독백으로 변질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처음 20초를 녹색 신호등에 비유한다. 그 20초 동안에는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상대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20초는 노란 신호등이다. 20초가 지나면 듣는 이는 점점 흥미를 잃게 되고 상대방의 말이 너무 장황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40초가 되는 순간 빨간 신호등이 켜진다. 더 이상 듣는 이는 상대의 말을 듣고 있지 않거나 건성으로 듣는다. 말을 중단해야 할 때인 것이다. 40초란 시간이 얼마쯤 되는지 한번 측정해보라. 시간에 초점을 맞춰놓고 이야기를 시작한 뒤 40초가 되었을 때 이야기를 멈춰보라. 생각보다 짧은 시간은 아닐 것이다. 그 시간을 주제와 관련 없는 말로 낭비해버린다면 대화는 지루함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털 많은 강아지 이야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온갖 종류의 불필요하고 잘못된 세부 내용을 장황하게 나열하다가 시시한 결말로 끝내는 이야기를 이렇게 부른다. 마크 트웨이는 한 작품에 이런 사례가 등장한다. 한 도시에서 트웨이는 짐 블레인이라는 이름의 남자를 아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트웨인에게 블레인이라는 사람이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라고 말해준다. 그래서 트웨인은 조바심을 내면서 블레인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마침내 대화를 나누기 딱 좋은 시간대에 블레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블레인은 트웨인을 앉혀놓고 할아버지의 늙은 순양에 관한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준다. 트웨인의 책을 이미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내 할아버지의 늙은 순양에 관한 신나는 이야기는 1500단어에 달하는 분량의 이야기가 단락도 없이 쭉 이어진다. 그 이야기를 아래에 발췌해 보았는데 그 발췌문만으로도 이야기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일리노이주에서 그 순양을 훔쳐왔어. 빌 예이츠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예이츠라고 불렀는데 아마도 이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교회 집사, 그러니까 침례교 집사였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가축 도둑이었어. 늙은 예이츠에게 먹이를 주려면 아주 일찍 일어나야 했어. 서부로 이사를 갈 때 할아버지와 함께 푸른 채소를 실어 나른 녀석이 바로 예이츠야. 아마도 세스그린이란 순양이 무리의 우두머리였던 것 같아. 그는 사라 일커슨의 이름을 딴 일커슨이란 암양과 짝짓기를 했지. 일커슨은 스투다드 마을에서 사육된 양들 중 가장 훌륭한 암양이어서 모든 사람이 그 양을 알고 있어. 블레인은 결코 이야기를 끝내지 않는다. 계속 이야기를 하다 골아 떨어져 버릴 따름이다. 블레인이 입을 열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트웨이는 자신이 당한 장난질에 짜증을 내고 만다. 블레인의 이야기는 우리 대부분이 가끔 범하는 실수, 즉 지나친 세부 묘사와 불필요한 사실들의 나열을 잘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다. 블레인과 같은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지만 당신 친구 중에 몇몇은 분명 그와 비슷할 것이고 어쩌면 당신이 그런 부류의 사람일 수도 있다. 저널리스트들은 지나친 세부 묘사로 이야기에 흥미를 떨어뜨리고 이해조차 힘들게 만드는 이런 방식을 잡초밭으로 들어가기라고 부른다. 일단 이 잡초밭으로 들어가고 나면 중심을 잃고 사소한 세부모사들 사이를 목적 없이 방황하게 된다. 중심 주제와 연관된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 말할 때조차 청중의 주의력을 사로잡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내용과 별 상관도 없는 이름과 날짜들을 쏟아놓는다면 그 일이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는가.
사람들이 횡설수설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즐거운 일인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초조함을 느낄 때도 말을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불안감이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도록 당사자를 부추기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 주제에 관한 자신의 폭넓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수많은 말을 쏟아놓는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침묵을 불편하기 때문에 말을 과도하게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불필요한 세부모사나 설명은 짐블레인의 쓸데없는 말들이 그랬듯 훌륭한 대화를 망쳐놓기 십상이다. 세부묘사를 자제하고 이야기를 제대로 끝맺기만 했다면 짐블레인의 이야기조차 훌륭한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두서없고 방향이 없는 대화가 필요할 때도 있다. 모든 대화가 목표를 향해 목적의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애를 둔 엄마들이 모여 이런저런 잡담을 할 때가 그렇다. 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모여 카페나 술집에서 이런저런 신세한탄을 하며 서로 위로를 할 때도 그렇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잡초밭을 일상의 편안한 안식처쯤으로 여긴다. 당신이 요즘 어때? 하고 물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 요즘 너무 바빴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우리 집 개가 소화불량에 걸리는 바람에 특별식을 만들어줘야 했어. 또 내 노트북이 고장나서 수리점에 갖다 맡겼고 한 주쯤 전에는 스마트폰 앱이 자꾸 중지되는 바람에 다시 설치해야 했고 더 이상 이런 예로 당신을 고문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말들은 정말로 지루하기 짝이 없다. 그렇지 않은가?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그런 세부사항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당신이라면 다른 누군가의 할 일 목록이 적힌 200쪽 분량의 책을 사서 보겠는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내 자신이 한 일이나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자기관리 전문가들은 매일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적어놓고 실제로 행한 일은 어떻게 되는지 반성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목적으로 하는 일을 성취하게 만드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노트북이나 컴퓨터, 스마트폰에 적어놓는 대신 다른 사람의 귀에 떠벌리는 것은 내 자신에게나 상대에게나 큰 도움이 되질 못할 뿐 아니라 역효과를 내고 만다. 물론 이미 했던 이야기라도 다시 이야기를 하거나 이미 들었던 이야기라도 다시 듣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나 역시 아들이 복잡한 게임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들어주었는지 모른다. 나는 아들의 말을 듣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가 각 캐릭터의 공격력에 대해 아무리 많은 말을 늘어놓을지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들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들과의 대화가 훌륭한 대화라고 착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의 엄마이고 그를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세부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봉사수단이기도 하다. 예컨대 암 진단을 받은 친구는 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 하나하나를 모두 말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모든 걱정거리와 관련하여 가장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 털어놓고 싶어 할 것이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은 당신에게 그 사람의 삶과 업적에 관한 온갖 종류의 세세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다.
대화라는 큰 틀을 놓고 볼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사소한 일상사를 늘어놓는 것은 잡초밭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방식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한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털어놓는 것이다. 나는 이 현상을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특히 게스트가 초조해할 때 많이 목격했다. 내가 하나의 주제를 꺼내면 게스트는 그 주제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곤 했다. 나는 그때마다 대화가 방향을 잃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중단시켜야 했다. 개인적인 대화 상황에서도 종종 이와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예컨대 누군가에게 어떤 소설이 재미있느냐고 물었을 때 소설뿐 아니라 자신이 읽었던 모든 책에 대해 구구절절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또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면 장착된 CPU와 메모리, 그래픽카드 등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는 사람도 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지식을 늘어놓는 것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유익한 의견 교환을 하려면 사소한 내용을 언급하는 일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잡초밭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상대방의 한 얘기 가운데 잘못된 내용을 교정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예컨대 한 친구가 당신에게 끔찍한 스키 사고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보자. 그는 당신에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갈비뼈 골절을 확인하기 위해 MRI 검진을 받았노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그때 당신은 끼어들어 이렇게 말한다. 잠깐, 그런데 MRI로는 갈비뼈 골절을 확인할 수 없어. MRI상에는 연조직만 나타나거든. 혹시 MRI가 아니라 엑스레이 아니었니? 이렇게 말하는 순간 대화가 그리고 아마도 우정 역시 잡초밭으로 굴러 떨어질 것이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잘못된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발음이 틀릴 수도 있고 용어를 잘못 쓸 수도 있다. 그런 실수에 직면하면 그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싶은 충동이나 욕망이 생겨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유혹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잠깐 그런데라는 표현을 어휘 목록에서 아예 제거할 것을 권유한다. 잠깐 그런데라는 표현 뒤에는 결코 좋은 내용이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잠깐 그런데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잠깐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해야겠어. 잠깐 그런데 그건 네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상대의 말이나 인식을 교정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상대가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자. 그리고 만일 그 교정해야 할 사항이 사소한 것이라면 굳이 교정해야 할 일을 하지 말자. 함께 맛있게 먹고 있는 음식의 원산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저녁 식사에서 화기애애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화를 중단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떤 정보가 필수적이고 어떤 정보가 불필요한지 결정하는 건 당신의 몫이다. 이 일은 때로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숙고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의식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바로잡을 필요가 없는 사실을 바로잡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다음번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수많은 세부사항을 늘어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상대방의 얼굴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기 바란다. 혹시 그가 당신 옆에 있는 다른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지 않은가? 하품을 참느라 애쓰고 있지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상대는 대화를 지루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엔 이야기를 중단하고 상대가 원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기 바란다. 그러면 당신과 상대하고 있는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바리스타, 점원은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할 것이다.